H-1B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다. 매년 4월 추첨을 통해 신청 자격을 얻으며 절차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OPT, 유학생을 위한 실습 기간을 거친 이들이 많이 신청하며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도 많다. H-1B 비자와 영주권에 대해 이창환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들어본다. 이민법 전문 이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창환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취업 비자에 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대학 졸업한 학생이 만약에 그 취업을 위해 윈티비에 잡 오퍼를 넣었어요. 그렇다면 영주권 절차나 스폰서 절차 기간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사실 많은 아주 긴 절차인데 만약에 윈티비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로 나온 네. 그래픽 디자이너 또는 일반 아트 디자이너 출신의 사람을 고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윈티비에서는 많은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광고도 해야 되고 기타 부분에서 그럴 경우에 사실은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OPT는 1년 정도니까 네. 사실 1년 안에 그러면 모든 절차들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죠. 보통 지금 현재로 지금 이런 그래픽 디자이너 전공자들이 윈티비에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한 3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면 OPT가 1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신분 유지를 해야 하는지 기간은 충분한 건지 이런 것들이 또 의문이 실질적으로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이제 여기 OPT를 받아서 네. 윈티비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가 이제 OPT가 만료가 되는 거니까 네. 영주권 수속이야 금방 바로 할 수 있겠죠. 네. 스폰서만 좋다고 하고 네. 스폰서 자격이 된다면 그렇긴 하지만은 과연 1년 안에 그러니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절차가 다 끝나는 거는 네. 아니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첫 번째 초이스는 내년 3월 달에 H-1B 노르리가 있으니까 네. H-1B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그 H-1B도 노르리 안 됐다라고 네. 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던 아니면은 한국 가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던 이런 어떤 절차들을 그때는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신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 취업 비자를 그러면은 먼저 받아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H-1B가 취업 비자가 이제 가장 강력한 가장 제일 대표적인 이 비자기는 한데 네. H-1B는 학사 또는 석사 학위자들의 쿼터 1년에 할당된 쿼터 양이 존재합니다. 네, 네. 6만 5천 개와 2만 개. 그러니까 총 석사 과정까지 마쳤다고 보더라도 거의 8만 5천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의 경쟁률이 거의 한 20%도 안 되는 거죠. 사실 5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또 하나의 옵션이니까 당연히 신청을 해야죠. 하지만 반드시 H-1B를 해야만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 H-1B를 또 신청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스폰서가 네. 어떤 절차를 거쳐주는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서포트 해주시는지. 그렇죠. H-1B 스폰서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네, 해주신다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만은 그것도 또 절차가 사실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9월 30일까지의 비자 쿼터는 올해 3월달에 이미 끝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내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자 쿼터에 대한 노르리를 내년 3월달에 등록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또 다시 1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제일 빨리 이 H-1B로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내년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 올해 신청을 못하니까 내년 3월달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되면 네. 영주권 수속하고 같이 가면 되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석사 과정을 다시 공부를 해서 한다든지 그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할 경우에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OPT만 있는 게 아니라 CPT도 있고 하니까 이제 스폰서하는 회사와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존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윈티비에서 영주권 취업을 할 때 어떤 전공을 한 친구들이 잡 오퍼를 내는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네이처하고 관련돼요. 네. 그러니까 윈티비 비즈니스가 사실은 아비어스 하잖아요. 이게 네. 방송이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거와 관련되는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이 저널리즘이라든지 네. 또는 뭐 이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들도 여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는 요 윈티비의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하고 연관되는 그런 전공이면 사실은 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도 사실은 정확하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리포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문제니까 전공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뭐 글쎄 뭐 다양한 전공들이 사실은 연결은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민국에서 봤을 때 이 회사에 정말 가장 적합한 전공을 하는 사람이 좀 합당하겠죠. 이렇게 승인을 나는데. 물론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잡 타이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을 어떤 디스크립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는지, 그다음에 이 윈티비가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또 드는 궁금증은 영주권을 받고도 또 이제 계속 윈티비랑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니멈 언제까지는 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예, 뭐 많이 받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사실 법적으로는 영주권을 받고 언제까지 꼭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영주권 소속이라는 게 결국은 임플로이한테 잡 오퍼를 해서 그를 근거로 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거니까 그쵸. 네. 과연 이 잡 오퍼가 진짜냐 보나파이드한 거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뭐 OPT로 또는 뭐 워크퍼밋을 받고 이 회사에서 영주권 나오기 전에 6개월 이상 1년 정도 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영주권을 받고 나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뭐 1년 사실은 원래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일을 하는 게 좋죠. 오랫동안. 네. 그렇긴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레커멘드 하기로는 한 6개월 정도는 일해야지 보나파이드 잡 오퍼에 대한 반증 서류가 된다라고 네. 일반적으로 보고는 있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그렇죠. 네. 과연 이 사람의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되는 게 없는지를 다시 재검토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 6개월 이상 일하는 거는 사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명백하게 필요해서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좀 앞을 내다보면은 길게 일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시민권까지 사실은 생각하면. 맞습니다. 뭐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네. 그 이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사실. 그럼 가족도 함께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와 네. 그다음에 21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같이 신청을 하면 똑같은 기간 내에 예, 원칙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동반 가족이 되는 거니까 네. 딜리버리브 베네피셔리가 되는 거니까 원래 프린시플 그 실제 주신청자의 같이 동반해서 나오는 거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민국 소속상 뭐 다른 이슈가 있다든지 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주신청자가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동반가족들은 크게 문제 없이 나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요. 수령 전에 이제 갑자기 급한 일로 한국에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외로 잠깐 나갈 일이 있을 때 영주권 받을 때는 어떤 피해는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영주권 신청 중에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이제 그 어드밴스 프롤이라고 이제 미리 여행 허가를 허락받는 거죠. 어드밴스 프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야만이 나갈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이 어드밴스 프로를 안 받고 나가게 되면 영주권 신청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한 485 서류가 디나이 됩니다. 어벤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어드밴스 프로리 없이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단 이제 영주권이 승인이 났는데 영주권 카드가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느냐? 예, 원칙적으로는 나갈 수 있습니다. 단 그 경우에도 나가는데 영주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들어올 때 필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물론 뭐 그 사이에 영주권이 나와서 한국으로 보내서 그 영주권이랑 같이 가지고 들어오면 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위험 부담이 모르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민국의 인포패스라는 어포인먼트를 하고 가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 영주권이 승인 났다는 어프로벌 노리스를 가지고 가면 카드는 받기 전이라도 그 여권의 영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예약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반드시 그러니까는 영주권을 그러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서 언제부터 못 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네, 중요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윈TV에서 이제 영주권 수속을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을 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못 나가느냐? 라는 질문이 사실 네.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도 보통 취업 이민의 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단계, 네. 두 번째가 I-140이라는 이미그런트 퍼티션 단계, 세 번째가 485라는 내 영주권 신청 단계예요. 네. 첫 번째 두 단계는 인플로이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상관은 사실은 없는 거고 내가 합법적인 신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 비자로 입국을 했다 또는 뭐 취업 비자 H1B가 됐다 이럴 경우에 여권의 비자 스탬프가 유효하기만 하면 485를 접수하기 즉 마지막 단계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분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권 안에 있는 밸리드한 비자 스탬프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 비자로 왔다면 학생 비자가 밸리드하면 예를 들어서 OPT도 사실은 학생 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학생 비자니까 I-20가 있을 거고 그 I-20 기간이 정확하게 I-20 안에 OPT라는 내용이 다 들어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 스탬프가 5년간이라서 유효하다면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485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485라는 게 어저먼 스테러스 영주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서류인데 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서류했을 때에 그 영주권이 승인 나기 전에 미국 밖을 나가게 되면 이 485라는 어저먼 스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어벤던 내가 포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에 밖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이미그런트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만이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이 신청 기간에는 잘 알아보고 정확한 그 인폼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긴 한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위에서 하는 일의 이야기에 너무 그쵸. 좀 흔들리지 않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카드라 통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사실 본인하고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맞아요. 예, 너무 이렇게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얽매이다 보니까 네, 위축되고 나오기 전까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좀 많은데요. 취업 비자 추첨이 되면 언제 가장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 H1B가 이제 네. 사실은 취업 비자인데 네. 그 H1B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쿼트에 제한도 받고 회계연도 시작이 사실은 1년에 그러니까는 1년에 제가 6만 5천 개, 그다음에 네. 석사 학위자가 2만 개가 더 추가가 네. 된다고 그랬는데 이 H1B는 시작이 되는 시점이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죠. 네. 그러니까는 올해 10월 1일 날 시작되는 그 H1B를 올해 3월 달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4월 달에 추첨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3월 달에 신청을 하면은
내년 10월 1일 날 시작되는 쿼터, 그러니까는 2025년, 네. 2026년 H1B 쿼터라고 이야기해요. 네네. 그거를 거기에 해당되는 3월 달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3월 달에 어떤 추첨이 됐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프로세스를 해서 빨리 일할 수 있느냐라고 네. 사람들이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 기다려야 되는군요. 10월 1일까지. 그 왜냐하면은 그 10월 1일 날이 돼야지 이 추첨된 H1B의 기간, 그러니까 시작이 H1B가 맥시멈 6년까지거든요. 네. 3년 보통 네. 3년 해서 6년까지인데 시작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니까 프리미엄을 해서 빨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OPT로 있지 않는 한은. 네. 그러면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원래 H1B는 인플로이어 체인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H1B를 받게 되면은 윈팁이랑 받았는데 내가 다른 회사로 할수 가서 있는 거죠.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포터빌리티라는 것 때문에. 그럼 과연 10월 1일이 되기 전에 체인지 인플로이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 시작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루라도 10월 1일이 지난 이후에 그 쿼터의 H1B 시작이 10월 1일이니까 네. 10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하루로 일을 했더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주권에서 또 궁금한 점은 영주권에서 워크 퍼밋을 받았을 때 풀타임으로만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파트타임도 가능한 건가요? 그게 참 이제 원래 이제 워크퍼밋은 영주권 신청 중에 과정에서 이제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일을 해도 좋다는 이민국의 허락인 거죠. 네. 그 워크퍼밋은 지금은 5년짜리를 줘요. 물론 뭐 빨리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워크퍼밋으로 일하는 때에는 제한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풀타임으로 일해도 되고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얼마만큼 일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와 맥락에서 이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풀타임으로 얼마만큼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얼마의 인플로이어가 쓰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니까 사실은 파트타임으로 변경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순간에 다시 풀타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가 온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네.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지만은 파트타임으로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변경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영주권 승인이 났는지 매일매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변호사님께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사실은 온라인으로 어카운트를 본인이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케이스 넘버, 그러니까는 그 문자 3자리와 10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접수 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접수 번호가 그 접수증의 맨 왼쪽 위에 보면 있어요. 접수 리시브 노리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을 이민국 웹사이트 uscis.gov에 들어가시면은 케이스 스테이터스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케이스 넘버를 넣으면 상황을 알 수는 있죠. 단 모든 케이스가 다 적절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케이스 스테이터스 체크 자체를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RFA를 보냈는데 그 케이스가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케이스 스테이터스 상으로는 뭐 아직? 그냥 접수증만 받았다 이렇게 네네.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케이스 자체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는 것도 좋고 케이스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네. 예를 들어 이제 메인 주 신청자가 네. 나왔어요, 영주권이. 근데 네.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네. 가족이 안 나왔을 경우에 한 3개월이 지나도 가족은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또 뭐 문의를 하거나 방법 후속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원래 이제 사실은 이민국에서는 120일까지는 기다려 주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120일이니까 넉 달 정도 지난 이후에는 인쿼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 본인이 스스로 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해서 되고. 그렇군요. 영주권 신청한 중간에 주소 변경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소 변경은 사실 많이 이렇게 강제되고 이민국에서 강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티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민국에서 노티스가 갔는데 내가 주소가 바뀌어서 못 받았다라는 게 익스큐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AR11 그러니까는 AR11이라는 폼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페이퍼로 체인지 어드레스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민국 웹사이트 이민국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은 온라인으로 그냥 되는군요. 체인지 어드레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의무입니다. 이민국 규정상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의무가 없지만 영주권자까지는 원래 본인 주소가 바뀌면 알려야 되는 10일 안에 하게 체인지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준 이유는 결국 노티스를 못 받았을 때에 익스큐즈가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우선순위표라는 거는 어디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정확한 용어로는 우선순위라는 표는 아니고 priority dates이라는 것을 체크하는 건데 네네네. 그거는 매달 그 디파트먼트 스테이트 그러니까는 국무성의 네. 웹사이트에 비자 블루틴이라고 네. 구글에서 비자 블루틴이라고 치시면 매달 약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다음 달 비자 블루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은 가족 이민 위에 그 시험 이민 밑에 해가지고 뭐 date of filing, final action dat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가 가족 이민 2개, 취업 이민 2개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 날짜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priority dates를 체크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비자 블루틴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영주권 준비하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혹은 이제 조언,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이게 뭐 영주권이 제일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사항이 과연 이게 얼마나 걸릴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석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EB2가 되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영주권을 내가 오늘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때까지의 그 절차나 기간을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케이스 비슷한 케이스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3년 전에 신청한 사람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내용일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전문가 한 2-3명 정도한테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그 2-3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본인이 사실은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나를 대신해 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해줄 수 있지만 내 대신 영주권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라면은 배우자의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임플로이어일 경우에는 임플로이어의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임플로이어와 내가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잡으로 내 전공하고 오퍼가 되는 잡 포지션하고가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플랜, 이니셜 그래서 컨설테이션이나 플랜이 중요한데 네. 처음 시작을 잘못하면 3년 후에 디나이 돼버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고 처음에 이 스트럭처를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찬 정보로 이민법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창환 변호사. 영주권, 시민권 신청, 비이민 비자, 이민 소송. 이민법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답. 20년 넘게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이창환 변호사. 847-375-9620 2454 댐스터 스트리트 310호 데스플랜스에 위치합니다.